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 계룡산에 관련된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산에 관련된 유람이라든지 산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은 많죠. 그게 꼭 계룡산만의 특징이 아니라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리산, 금강산에 비하면 계룡산은 거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라. 그래서 저는 한문학을 전공했지만 주로 이렇게 한문학보다도 이 계룡산 관련된 문화를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계룡산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대전광역시라는 큰 도시 옆에 있고요. 옛날로 치면은 공주를 또 품은 곳이고요. 또 밑으로는 곡창지대인 논산을 또 아우르고 있어가지고 계룡산은 참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서쪽은 되게 평야지대가 많고 동쪽은 되게 그 산악지대, 약간 조금 평야가 아닌 약간 산악지대가 많죠. 그다음에 이 계룡산은 예전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아주 대표적인 그 5산 중에 하나의 산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시대부터 최근까지, 아주 최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역사, 신앙 중심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지식인에게는 이곳이 학문적인 수양 또는 윤리적인 성찰, 그다음에 정치적 상징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유의 공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논문을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A4 용지 23장을 말씀하셔가지고 23장 다 썼거든요. 근데 여기 수록한 거는 10페이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대폭 줄였는데 그걸 또 줄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총 5가지로 저는 이 연구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문헌 속에서 과연 계룡산은 어떻게 전승이 됐고 그게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룡산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시설물을 통해서 어떤 충절과 또는 은거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어떤 모습일까? 또는 세 번째는 시문소, 그러니까 한문학 작품이겠죠. 문학적인 가문과 그것이 과연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치사 속에서 계룡산은 과연 반역의 공간일까?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아닐까? 그래서 위험한 공간성은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할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록 또는 기억의 장소성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봐왔습니다. 전승이라고 하면 되게 문헌 쪽을 말하는데요. 그 문헌 속에 있는 계룡산은 삼한시대 때부터 최근까지도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삼한시대 때는 천태산이라고 불려왔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는 서학이라고 불러왔고, 그 다음에 고려 때는 옹산이라고 또 이렇게 기록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초기 때는 그 유명한 신도안, 즉 수도 건설 관련돼 가지고 이 계룡산이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룡산이 수도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이 되자 거기에 따른 좌절, 그런 공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중기 때는 그 유명한 반역 사건에 여기에 그 연루된 공간으로서 또는 그 유명한 정감록의 그 무대로 이렇게 인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 그러니까 일제시대,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그 전후에 여기가 이제 민간 신흥 종교의 발상지로도 이 신도안이 부각이 됐습니다. 계룡산의 이제 신도 또는 신도내 신도안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신도와 한양의 대비에 대한 작품들이 또는 문헌적인 기록들이 가끔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명재 선생의 작품에 보면은 옛 궁궐터라고 불렸지만 이건 쓸데없는 말이요, 이렇게 부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도안은 한양, 서울에 있는 한양의 천년도읍에 비하면 너무나 여기는 거기에 열등해,
여기는 도읍지로서는 한양이 최고고 신도안은 조금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거시기해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조의 여러 학자나 문인들, 특히 강제항이라든지 남아정들은 남아정 같은 이분들은 신도의 어떤 부적합을 강조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계룡산에는 아주 독특한 유명하고 독특한 곳이 있죠. 그곳이 하나가 이제 동학사라는 곳인데, 이 동학사는 사실 고려 말에 불교의 사찰로 개창이 됐지만 이곳은 이상하게도 충절 관련된 그 시설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계사 또는 사문가, 그 다음에 숙모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곳인데 초혼각지라는 이 네 가지의 사실 뭐 건물과 이 터인데요. 다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사실 동학사 바로 옆에 있죠. 동계사는 신라시대 때의 충신 박재상의 충혼을 모신 곳이고요. 그 다음에 사문각은 사문으로 불리는 정몽주, 포은, 그 다음에 야은, 그 다음 모군 세 분을 기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숙모전은 잘 아시겠지만은 단종과 그 다음에 그 사육신을 추모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초은각지는 김시습이 바로 사육신을 추모했던 공간. 불교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유가적인 그런 어떤 건축물이 있다는 데에서 충절의 안식처라고 제가 한번 붙여왔습니다. 사실 그 다음은 뭐 계룡산 하면은 되게 조선조나 뭐 고려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조의 그 성리학자들, 정통 성리학자들은 산수라는 이 자연 환경이 그들의 하나의 수양처 또는 은거지로 많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은 또 다른 충청도의 은거지 공간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포면이죠. 거기가 지금 그 동학사에서 나와가지고 상신리 쪽 들어가는 그 길 초입에 그 구청굴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서기 선생의 묘소도 그 뒤에 있지만은 바로 서고총 선생께서 여기에서 지은 시가 저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계룡산 이게 남쪽이 되게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연산 쪽으로 가면은 사계와 신독제의 그 유명한 유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암성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룡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여기에 문학적인 공력을 쏟아가지고 만든 작품보다도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충효염절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룡산은 바로 여기는 큰 의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문학을 하기 때문에 또 문학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학의 문예미가 있는 유람과 문학적인 감흥을 남긴 작품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모군 선생의 작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거정 선생의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계룡산을 꼭 묘사할 때는 항상 부가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강이거든요. 금강.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금강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지리산을 단독으로 배경으로 쓴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계룡산은 유독 계룡산 부수적으로 금강과 같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작품이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계룡산은 바로 정치적 상징성이 있고 또는 정치적인 위험성이 있는 공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조선 초기서부터 좌절된 도읍지로서 또 미안의 기억이 있다 보니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 조선이 점점 흥망성쇠를 하는 그 도중에 무언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바로 여기가 새로운 도읍지를 찾아서 뭔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민중들의 열망이 바로 이 계룡산에 이제 응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정감록의 그 무대가 바로 여기 계룡산 인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선조 때 정열의 모반 사건 때 바로 여기 개태사에서 정열입이 그 정감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 그래서 바로 이 계룡산은 제가 양가적 공간이라고 했는데 양가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서로 상반된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 공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하나는 수호의 성산, 호백산이라고 제가 논문에는 이제 호백산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데 바로 여기 계룡산은 호백산이다. 이렇게 불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역성혁명, 즉 반역의 어떤 공간으로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소재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계룡산은 이제 조선 후기 말기 때 되면은 여기는 새로운 사상의 하나의 응축지가 됩니다. 그 유명한 신도안에 가면은 지금은 아마 군사구역으로 돼가지고 그 숭룡초하고 암룡초는 아마 심청을 하면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숭룡초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지만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신앙이라는 신앙은 아마 여기에 다 모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거기를 답사를 갔는데 1인 1종교도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종교 만들고 거기다가 계룡산 그 신도안 안에다가 또 뭐 이게 뭐 사당 같은 거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조선 후기 정씨 왕조의 도읍지로서 그런 민중들의 상상력이 응축된 곳이 계룡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 감정기 때 일제 지배의 종말을 염원하는 민족 종교의 어떤 하나의 응축지, 그 다음에 새 시대를 열망하는 또 민중들의 그런 바람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신종교, 뭐 동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산교라든지, 보청교라든지 주로 이제 후천개벽 사상을 믿는 그런 신흥 종교들이 바로 이 신도 안에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논문에 아직 제가 쓰지를 않았는데 제가 갑자기 그 이상한 분을 한 분을 등장을 시켰는데 간제 전후입니다. 간제 전후인데 왜 이 간제 전후를 제가 여기다가 했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전에 그 신도안이 신흥 종교 또는 민중 반역의 뭐 민중의 어떤 상상력 또는 나라의 반역의 그런 곳으로 되게 인식되어 있지만은 사실 신도안이 근대에 와서는 유교적 학자들의 하나의 집합처였습니다. 그 중에 간제의 문집이 신도안에서 거의 간행이 됐어요. 그 간행이 된 게 뭐냐면 그 간행이 단순히 신활자본이라든지 이걸로 간행이 된 게 아니라 목판본으로 무려 2,700판 이게 앞뒤로 이렇게 판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5,000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자대전 이후에 개인 문집으로는 최대의 목판이 바로 이 신도안에서 생산이 됩니다. 바로 용동리에서 그 생산이 되는데 그게 바로 1927년 내후년이 되면은 이제 간제 용동본 그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신도안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생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 각판을 하는데 무려 전에 듣기로는 각판 각수만 15명이 동원됐고요. 나무는 주로 삭주에서 나무가 운송이 됐고 총 비용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를 하지만 각판 한 장당 들어간 비용이 요즘 가치로 하면은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제 선생 문집이 바로 여기서 생산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판 출판 과정에 대해서 그 전모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바로 신도안에 있는 한 집안에서 온전히 그게 보관이 되다가 최근에 어느 한 곳으로 지금 이동이 됐고 일부는 개인 소장가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 계룡산이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기존의 인식에서 넘어서 기록, 유가적인 기록과 기억의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부가적으로 좀 붙여놨습니다. 문화사적으로 종합을 한다면은 계룡산은 국가재산 또는 불교의 성지 또는 좌절된 도읍지 또는 충절이라든지 은거의 하나의 공간, 그 다음에 유람문학의 하나의 무대를 또 제공했고, 그 다음에 조선 중후기 때는 도참과 저항의 상징적인 장소였으며 마지막에는 조선 후기 근대 때는 기록과 기억의 장소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렇게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경훈 교수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성신여대 장진엽 교수님의 토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장진엽입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을 맡으면서 계룡산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이제 계룡산을 방문한 것 같은 상상을 하면서 토론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정경훈 선생님의 발표는 이 계룡산의 장소성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발표문 주신 것, 그 축약본 발표문을 읽고 토론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 계룡산의 문화와 기억에 대한 것들이어서 전체적인 논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흥미로운 연구였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부분적인 부분들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나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그 문맥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먼저 각주 7번, 각주 8번의 그 송시열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송자대전 인용을 하고요. 그 송시열 우암의 계룡산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룡산이 의리와 충절의 정신을 되새기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기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각주 8번에서 작품 2편을 인용을 하셨는데 사실 이 인용된 부분에서 충절을 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송시열 우암이 그런 식으로 이 공간을 충절 의리와 연관을 지었는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품 출처 문제에 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송시열 오암의 계룡산기 그리고 앞에 인용하신 이색의 계룡산, 유계룡산이라고 하는 시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그 서거정의 시, 또 황현의 기문 이런 글들이 사실 고전 종합 DB의 문집을 검색해 보면 검색이 되지가 않아서 이 작품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혹시 뭐 계룡산 문학을 따로 모아놓은 어떤 자료 같은 것이 있었는지 출처 부분이 좀 보충이 되면 좋겠고요.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작품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세계 시 여기 유계룡산 같은 경우에 산빛은 아득하여 나라의 도읍을 감싸고 숲과 샘 깊은 곳에 맑고 허로운 기운이 서리네. 천년의 자치는 사람 묻기 어려우나 마음 골짜기의 안개와 노을은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시인데요. 이 시에 대해서 자연 묘사 속에 국가적 의미가 암시되고 산수 유람은 곧 역사적, 정치적 사유로 확장된다. 지금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네, 32쪽입니다. 이 32쪽에 인용한 작품에서 이렇게 그 해석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시를 볼 때는 일단 산빛이 아득하여 나라의 도읍을 감싸고 있다. 숲과 샘 깊은 곳에 이 청허한 기운. 청허라는 것은 이제 맑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 기운이 서려 있고 천년의 자치는 사람 묻기 어렵다. 그러니까 천년의 그 자치에 인간사는 모두 변해버렸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공간에 자연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자연 쪽을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대개 이 한 시의 관습에서 역사 뭐 예를 들어 중국의 금릉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시에서처럼 그 역사 문화적인 공간들은 모두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자연 아름다운 자연만이 그대로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티프가 나온 시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작품에서 역사적 정치적 사유로 확장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비슷하게 지금 이어지는 서거정의 작품 33쪽인데요. 서거정의 작품으로 인용된 계룡산이라는 시에서도 그 여기 겹겹의 산봉우리 푸른 병풍 같고 이 시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의 울림 속에서 지식인의 학문적 자세가 강조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에서 학문적 자세보다는 이 책 읽는다는 것도 어떤 이 계룡산이 어떤 신선 세계와 같은
그런 아까 그 청허로 표현됐지만 신선세계와 같은 그런 풍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 여기 신선적 삶이 있는 공간 이런 게 더 묘사 강조가 된 것 같고 여기서 책을 읽는 소리라는 것은 만약에 신선이 책 읽는 소리라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전이나 육아 이런 책이 아니라 어떤 신선들이 있는 경전, 도교 경전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여기서 해석한 것처럼 발표문에서 해석한 것처럼 어떤 역사, 정치적 사유나 학문적 자세 이런 것과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송시열 우암의 기문에 대한 해석에서도요. 이 발표문에서 네 37쪽 30 페이지가 달라져서요. 37쪽에서 37쪽 두 번째 줄에 앞서 인용한 송시열의 계룡산에 대한 평에서 차사냐 비도 기승 네 소위 존 고금지 데이아를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경치가 빼어난 곳이 아니라 역대의 큰 의리가 보존된 곳이다. 이제 이런 설명은 앞에 나온 것처럼 이 계룡산의 그 충절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그 더 씌워진 것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역성혁명의 위험을 잠재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함께 드러나 있다는 부분도 역시 좀 문맥적으로 너무 좀 생략이 많이 된 부분 같아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역 부분에서 약간 그 고청 서기의 시에 대한 번역인데요.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31쪽입니다. 31쪽에서 제산거라고 하는 중간에 인용된 시인데요. 나라 마렵 이건 지금 명자가 빠진 것 같고요. 명나라 마렵에 태어난 이 몸 3대를 산 심정이네. 계룡산 골짜기에서 밭 갈고 초가집에서 시와 책을 읽고 있다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두 구 형용 대명말 성정 3대초에서 이 3대를 산 심정이네라는 게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형용과 성정 지금 나 자신은 내 몸은 대명의 말 그러니까 사실은 난세라고 할 수 있겠죠. 말세 대명의 말에 나는 살고 있지만 나의 성정은 3대 때 3대 초의 그 소박하고 그런 요순시대 같은 그런 소박한 사람의 정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계룡산에서 마치 그런 그 상고시대의 소박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번역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3대를 산 심정이 내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번역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김시습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좀 두서없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 김시습의 여기는 발표집에서는 30쪽입니다. 김시습의 초혼 그 여기 사육신에 대한 초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금오신화를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오신화 치유 부벽정기에서 유인지지 상제 살림이라고 한 부분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요거 금오신화 원문의 어느 부분인지를 미처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이 치유 부벽정기의 배경을 생각을 했을 때 계룡산 이야기가 여기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이 구절이 어째서 김시습이 계룡산을 충절과 은거의 상징으로 인식했음을 반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 2분 남아서 몇 마디 더 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인용을 하셨는데 그 계룡산 유산기 지금 다른 논문을 보니까 계룡산 유기가 한 10편 정도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계룡산 유기에서는 어떠한 그 특징이 있는지 계룡산에 관련된 문화와 기억과 관련해서 유산기 작품 아까 지금 한두 작품이 인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유산기 작품에서는 또 어떠한 특색이 나타나는지를 혹시 그 연구를 해 놓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전체적인 그 논문 목차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 두 번째 챕터가 전승, 아까 전승 주로 문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승과 기록 속의 계룡산, 그러니까 문헌이라 말씀을 하신 것은 구비 전승보다는 주로 문헌 전승 쪽을 보셨다는 말씀 같은데요. 이 3, 4, 5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계룡산의
그 문화적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 층위를 봤을 때 3, 4, 5도 결국에는 문헌에서 추출한 어떤 그런 인식일 것 같은데 2번 전승과 기록 속의 계룡산이라고 따로 전승과 기록을 놓으시고 그다음에 3, 4, 5에서 따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성상 조금 약간 복잡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여기 유람과 문학적 감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문학적 감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드러난 부분보다는 대체로 역사적 기억 같은 것들이 많이 소환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계룡산에 관련된 뭐 유상기나 또는 시문 같은 데서 제가 아까 인용해 말씀드린 작품들도 그렇고 흥취라든가 풍류 또 어떤 유람 자체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드러난 작품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측면도 분명히 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소개가 되지 못해서 선생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서없는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경원 교수님의 글은 논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앞에서 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꼼꼼하게 토론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